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저번에 설명할 그 타이밍 때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녹음했죠. 자, 하드웨어가 풀브릿지인 거랑 제어하는 거랑 용어를 약간 혼동해서 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동네가. 그래서 풀브릿지라고 말하면 암묵적으로 그냥 하드웨어 장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장치만. 근데 풀브릿지 용어 앞에 뭐를 붙이면 그거는 제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위상천이 풀브릿지라든가 PWM 제어 풀브릿지 뭐 이런 용어들이 붙으면 하드웨어는 풀브릿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앞쪽인 거죠. 앞쪽에 대한 논인 거죠. 제가 교수님께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위상천리 풀브릿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토폴로지가 이제 많이 알려져서요. 논문에도 그냥 위상천리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 이게 나와요. 근데 GVS PWM 풀브릿지 이거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PWM 풀브릿지 하면은 관련된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참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풀브릿지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구조를 기반으로 한 거지 사실 거기에 제어 방식이나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책에서 보시거나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얘네들은 제, 제 논문 그건 아닌데 논문에 사용한 그 한쪽의 구조예요. 한쪽 용접계 구조예요. 저는 병렬 구조라서 이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풀브릿지고요. 그리고 지금 용접기가요. AC380 삼상을 쓰면요. 요게 최소 500 몇 볼트 나와요. 560 볼트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380도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 입력 전압의 요 범위가요. 한 540 정도에서 650인가? 까지 좀 범위, 변동 폭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최저 전압으로 설정해 놓고요. 요게 트랜스. 여기가 트랜스. 요건 누설. 요거는 DC 블러킹 캡. 이게 죄송해요. 이게 한글이 안 돼서 좀 문제겠는데, 이게 보통은 DC, 아이씨, 안 돼. 에이! 여기가 DC 블러킹 커패시터. 어딨어 또. 여기가 트랜스. 아, 좋구만. 여기가 누설 인덕터. 근데 이게요, 누설 인덕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설계값의 토탈 총합이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외부에 추가 인덕터에다가 트랜스 내부의 누설 인덕터를 합친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냥 단일값이 아니라는 거.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2차 측 패턴에 의한 기생 인덕턴스 구요. 요 LS 릭시 유노. 그리고 요거는 다이오드. 하고 다이오드 요거는 다이오드 정션 커패시터. 요거는 다이오드 RC 스노버. RC 스노버 왜 붙이냐면 아까 여기 잠깐 파형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요거 여기 요 링이 요게
그 다이오드 VAK 전압, 에노드 캐소드, 다이오드가 에노드 캐스트잖아요. 핀 이름이. 네. 그거 아시나요? 플러스. 네. 캐소드가 마이너스, 에노드가 플러스. 오케이. 전압을 찍으면 이렇게 링잉 하고요. 2차 측 전달 전압 이렇게 나와요. 이 링잉 부분을 없애기 위한 회로인데요. 이거는 저번에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차 측 회로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무조건 2차 측의 한 턴 혹은 되게 낮은 턴수인 경우에요. 요 전압 루프 있잖아요. 요렇게 전압 루프상에 인덕턴스가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저항으로 비교하면 큰 저항, 작은 저항이면 잘 안 보이는데 작은 저항이 돼 버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주거든요. 새롭죠? 다시 들으니까. 저번에 설명해 드렸던 건데. 들었었어요. 네, 뭔가 기억나죠? 그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이거 한번 하면, 요거는 출력 인덕터. 요거는 출력 커패시터. 요거는 출력 커패시터. 이건 부하. 부하인데 여기에 스위치 달려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모의 실험 라이브러리인데 부하를요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껐다 켰다 강제로. 그래서 여기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류가 안 내렸다 갑자기 확 흐르죠. 네. 요거를 모의하기 위한 부하 장치예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HDC나 LDC의 풀브릿지 하드웨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우리가 LDC 그게 다 얘네들. LDC랑 HDC 차이는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냥 입력 전압 범위 차이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압이 400V 이상 있잖아요. 네. 540이니까 얘는 HDC에 좀 가까운. 기준이 400인 거예요? 뭐 400이라고 딱히 뭐 누가 쪼개낸 건 아닌데. 네. 대체적으로 한 500 이상이면 450 이상이면 HDC 쪽인 것 같고요. 450 이하면 LDC. 왜냐면 AC220 전압으로 승합하는 게 400V 정도, 380, 390 정도라서 위쪽으로 약간 마진 두고 400V대 이하는 LDC. 그러니까 예를 들어 48V도 있거든요. 입력 전압이 가끔 낮은 애들은. 그런 건 다 LDC에 속하는 거예요. 다 LDC. LDC 컨버터 용어 자체가요. 로우 볼테이지 컨버터의 약자거든요. 네. 로우 볼테이지. 예. 로우 볼테이지 DC 컨버터. 그거 약자라 가지고 뭐 딱히 뭐 정의라고 할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워낙에 전력 전자 하다 보니까 느낌이 400V 이하는 다 낮은 전압. 그래도 무섭지만은 대충 이런 느낌인 건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박사님이 이제 일하시면서 맨날 이제 교수님이랑 풀브릿지 하면은 요게 스위치에 COSS 드레인 소스 커패시터 이 기생성분이에요. 여기 있는 요 COSS가. 아니 이것도 원래 이론적으로 따지면 COSS가 드레인 소스 커패시터의 총량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핀 간에 기생 성분이 있고요. 그게 합산값으로 밖에 못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것도 이론 공부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쟤도 COSS가 있고 CISS가 있고 뭐 이게 값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그거를 함수로 풀어서요. 진짜 이 내부 드레인 소스 커피스트를 원래 따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정밀하게 따지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는 이유가요. 이론값이잖아요. 이게 이 전력전자 세계의 재미있는 점? 걔네들이 있는 건 아는데 걔네들이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경험치나 감이 좀 많이 적용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가끔 과제 하시다가 이게 너무 이론적인 거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험 결과에다가 이론을 맞추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어떤 적정한 파라미터들을 수정해가지고 조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스위치의 COSS가 대표적인 저런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기생 캡 이런 거 혹은 트랜스의 내부 누설 인덕터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조정되는 파라미터 중에 한 개죠. 대충 알았죠? 네. 이런 느낌이고요. 지웠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실 때요. 풀브릿지는 1차 측 양단의 전압 여기 VAB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가 VA예요. 잊지 마세요. 1번, 2번 스위치 사이가 VA이고요. 3번, 4번이 VB예요. 네. 이 위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트랜스 양단 전압이 아니라요. 풀브릿지 이걸 하나 레그라고 부르거든요. 레그라고 부르는데 레그의 센터 전압이에요. 그럼 제가 방금 트랜스 양단 전압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건 여기에요. 여기 트랜스 양단 전압의 정확한 위치는 여기랑 여기입니다. 요게 트랜스 양단 전압이에요. 요게 이게 틀려요. 이거 이론적으로 여기랑 여기는 레그 전압이에요. 레그 전압. 값이 다른. 틀리죠 당연히. 근데 이게 제가 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풀브릿지에서는요. 아주 우리가 지금 막 분석하고 이러니까 이걸 나누는 거지. 이 VA, VB의 요 전압이요. 요거랑 아주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랜스 내부의 임피던스랑 요 리키지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작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압 차이가 사실 분압으로 해도 많이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퉁 쳐가지고 VAB 전압을 트랜스 양단 전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려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동네에서는 죽자 살자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논문 발표장 가면은 그런 거에 민감한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알고 말하는 건지 그냥 막말하는 건지 의심이 들면 딱 갑자기 돌발질문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쪽 앞쪽 레그랑 이 뒤쪽 레그 요 사이의 전압 차이는 풀브릿지에 이거를 인버터 출력 전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인버터가 주파수를 변조하는 장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DC 전압을 내가 PWM 제어해서 주파수를 변조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굳이 이거 용어를 인버터 출력 전압? 아니면은
레그의 센터 전압의 차이, 두 레그의 센터 전압, 레그 센터 전압 간의 차이라고 말하는 게 굳이 이제 용어인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다른 이유는 유차 말씀드리지만 얘가 누설이 있고 이게 원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굳이 설명하면 어렵다. 제가 지금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 이거요. 네. 원래 이렇게 요 녹색 박스가 트랜스고요. 요게 외부에 보조로 붙인 거예요. 보조로 붙이는데 여기서는 표현하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압에서 설명할 때 그 밖에 이미 제가 추가로 붙인 거에다가 트랜스 내부 값의 합산이라고 네. 표현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요게 자와 인덕턴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예.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켜놔야겠다. 깜짝 놀랐네. 요게 자와 인덕턴스고요. 요게 아이디얼 트랜스. 적어놔야겠네. 뭐 이상적인 보통 이상적인 트랜스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여기가 자와 인덕턴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트랜스 내부 누설 인덕턴스이고, 보통은 트랜스 누설 인덕턴스라고 하면은 그냥 저거 누설 트랜스 안에 있는 인덕턴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다 쓰는 거야. 근데 막 굳이 막 따지고 들자면 이제 트랜스 안에 측정되고 있는 그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참고로 또 자와 인덕턴스 막 또 이게 막 따지면은 또 골치 아픈데, 이것도 굉장히 축약된 표현이에요. 원래는 이게 굉장히 파고들면 끝이 없는데, 여기가 자와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마 셀프 인덕턴스인가? 그게 진짜 오리지널 극 모델링이 셀프 인덕턴스고요. 이 옆에 있는 얘가 누설 인덕턴스고, 자와는 두 개의 합산으로 보이는 게 자와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근데 제가 기억 못하는 거는요, 있는 건 알지만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안 봐서. 왜냐면은 풀브릿지는요, 이 누설이 작고요, 이 셀프 인덕턴스가 엄청 커요. 자기 내부 임피던스가 거의 뭐 100대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잡히는 누설 값은 다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퉁쳐서 이거는 자와 이거는 누설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진짜 죽자 살자 따지면은 원래는 자와는 셀프 인덕턴스 더하기 2차 측 누설 인덕턴스의 합, 뭐 이런 식으로 막 수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씨 100대 1이니까는 0.01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배 되면 0.0001인데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다 배워요. 배우는데 지금 속성으로 하려다 보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수업 시간에 이거 죽자 살자 따지고 들면 교수님한테 엄청 까요. 교수님한테 엄청 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 하시면 안 돼요. 네. 파고들면은 다 얘기가 있고, 교수님께서도 그런 거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수업 레벨이 높아지면은 깊은 얘기가 나오는 거지, 수업 초입 단계에는 복잡하게 설명해봐야 어차피 이해도 못할 건데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해하기 좋게 쉽게 저런 거를 고민할 타이밍이 생겨요. 예를 들어 공진 컨버터를 하거나 고주파 컨버터 설계할 때 필요해요. 그땐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주파 컨버터나 공진 컨버터를 할 때는요, 저 셀프 인덕턴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자와 인덕턴스라고 하는 저 부분이 값이 누설이 아까 100대 1이라고 했잖아요. 100대 1이 아니라요, 뭐 1대 5, 1대 4, 그러니까 거의 20%, 10%, 뭐 심하면은 2대 1, 아니면 1대 1도 가요. 50대 50.
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제가 자화가 아니에요. 셀프 인덕턴스랑 누설 인덕턴스로 나누어가지고 다시 계산해야 돼. 2차 측 누설도 이제 1차 측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걸 턴비로 반영해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경우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제가 말씀드린 얘가 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튼 간에 일단 그렇고, 풀브릿지에서 이제 곧 그 용접 관련된 업무 하실 텐데 아마 교수님이든 누구든 얘기할 거예요. 이제 디버깅 할 때 구조가 되게 쉬워 보이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좀 이따 얘기할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냥 모의 시험 보는 게 좋아요. 자, 여튼간에 얘를 설계하는 건 되게 쉬워요. 여기 입력 전압 있죠? 네. 이만큼. 그리고 여기 출력 전압 있잖아요. 네. 출력 전압. 이거 출력 몇 볼트 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해요. 이거 지금 본 지가 오래됐더니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출력 전압이 몇 볼트였더라? 출력 전압이요. 이거 어디 갔지? 이거 50볼트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압 너무 높은데? 아마 50인가? 아니요, 제가 오픈이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 중에 한 개인데, 아마 50볼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여기 한 50, 60 왔다 갔다 54볼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MPNS 턴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6대1이에요, 6대1.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여기 우리 용인전조에서 막 따지는 애들 있잖아요. 따지는 애들이 하면 들으면 기분 나쁜데, 따지는 분들, 자, 뭐야? 껐네. 싫어. 계산기를 껐어요. 죄송해요. 자, 540이잖아요. 나누기 6 하면 90이죠. 여기가 이게 어딜까요? 전압이? 90 전압이요. 6대1이니까. 여기요, 여기. 정확하게는 여기. 턴비. 예. 정확하게 뭐 굳이 위치를 따지자면 여기 전압, 여기랑 여기가 한 90쯤 나와요. 근데 아까 저 출력이 한 50볼트쯤 된다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랬냐고요?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생각외로.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뭐야, 깜짝이야. 검색. 왜냐하면요, 이거 아까 제가 인버터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하드웨어 장치를. 네. 인버터는 주파수를 바꾸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버터는요, DC에서 AC로 파형을 바꿔준 거예요. 네. 그게 얘예요, 얘. 근데 이 전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전압이랑 어떤 전류, 여기서는 100A, 100A인가? IL이 없다. 잠깐만요. 여기서 IL. 여기 아니네. 한 250 나오네요. 잠깐만요. 거의 200. 잠깐만, 이게 내가 값을 어디다가 IL 한 200. 큰일이에요. 이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모형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미쳐버리게. 220 정도 되겠네요. 225 정도 되는데, 죄송해요. 거짓말했네요. 수정 220이라고 할게요. 네. 자,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잠깐만 중지하겠네요. 아니라 이제
녹화 중인가? 그렇죠. 다시 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요 설계 조건이요. 방금 제가 저기 인덕터라고 여기 출력 인덕터 있죠. 요거 있노? 얘를 설계하는 조건이 요거랑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에 우리한테 자동차 문의하는 분들 중에 전력전자 전공한 분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전기과나 전자과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료를 찾아와서 이거를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잘못된 조건을 들고 오셔서 이게 문의를 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스위치를 이제 구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 두티 최대치를요. 0.5까지 안 써요, 보통은. 0.45. 0.4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정하는 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를. 0.4 할지, 0.45 할지, 0.48 할지, 그건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0.45라고 쳐봐요. 이게 반주기 기준이니까 한 주기에서 0.9가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2차 측 전압은 어떻게 나오냐면 540 곱하기 0.9 지금 두치 곱하기 1 톤 비가 1대 6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설계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81V가 되는 거예요. 81. 그러면은 여기가 81V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내가 원하는 게 50V요. 예를 들어. 그럼 인덕터에는 약 31V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연구실에서 보통 일반적인 전력용 인덕터 설계할 때 인덕터 양단에 20에서 이제 30V 정도를 잡거든요. 제가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극한으로 낮출 때도 있어요. 진짜 1V나 2V까지 낮출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러면 이제 왜 물어보시겠죠? 아니 이걸 낮추는 게 무슨 의미냐? 왜냐면 VL이요 LTT분의 DI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낮으면 L도 줄거든요. 그래서 대전력에서는 스위칭 주파수를 높여요. 얘를 낮춰요. T를. 전류는 높여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수가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을 최대한 낮춰야지 VL도 낮아질 거잖아요.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L도 키우고 VL도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요. 인덕터는요 설계 파라미터가 전류 피크랑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전류 피크랑 인덕턴스 값 두 가지 이로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류가 증가하면요 이 자기밀도 변화량이 증가를 하는데 얘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소자 있잖아요. 그 물성치 이하로 써야 돼요. 이게 문제가 다 있어요. 전류 피크가 높아지거나 L이 높아지면 이게 다 증가해요. 델비 이게 다 증가해요. 증가한다. 게다가 이제 톤도 감아야 돼. 톤도 감으면 지금 뭐 이건 약간 뭐 제작 관련된 거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인덕터 사양을 맘 놓고 풀어쓰기에는 이 물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아까 재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재료의 한계. 그럼 페라이트는 보통은 자석이라는
제품 사양 한계치는요 0.3에서 0.42까지 나와요 보통은. 근데 우리가 보통 선형 구간으로 쓰는 건 0.25가 한계거든요. 선형 구간에서는 마진 두고 한다 그 0.2 정도, 0.2 테슬라 정도. 근데 분말은요 그냥 1에서 1.5 테슬라 나와요. 되게 높죠.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1이니까. 예, 엄청 높고요. 얘는 선형 구간이라고 딱히 있진 않는데요. 그냥 여기도 어차피 다 위에 공랭 기준이니까 공랭으로 최대치 쓴다고 하면 0.6에서 0.7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공랭 이건 뭐 선형은 아니지만 선형 구간이라고 치면 하고 이제 수냉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거의 1 쓰는 것 같긴 해요. 수냉이면 하고 이제 여기에 페라이트나 분말, 그러니까 분말은 이거죠. 분말은 철 가루, 철 파우더. 보통 파우더 코어라고 하니까. 하고 페라이트는 산화철 가루. 이것도 사실 파우더예요. 어떻게 보면 파우더인데 산화철 가루라고 따로 그냥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나노인데 이거는 철판이라고 말해야지. 원래는 굳이 고급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냉, 그러니까 용융액을 금냉한 철판, 이걸 소결재료라고 하나? 이거 뭐로 부르던데. 그래서 뜨거운 철 용액을요 한 방에 확 식히면서 띠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식히면 철 금속이 굉장히 분자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결합되면서. 얘는 급격히 식히면 모양은 철판인데 안에 그 입자가 금냉이 돼서 이게 모양이 옆에 거랑 뭉치지 못하고 이게 쪼각쪼각 돼 있는 거죠. 쪼각. 그래서 얘는 투자율이요. 이걸 투자율을 어떻게 따져야 되나? 글쎄요. 테슬라로 따지면 10T 나올라나? 15T? t 아니죠. 페라이트 제가 정확히 하는 건 페라이트 기준이니까 20배니까 그래 6에서 8인데 문제는 얘가 민이에요 민. 그래서 철판 재료가요 자기 밀도량이 엄청 커요. 우리가 여기서 트랜스 같은 거를 철판으로 하는 이유가 포화가 잘 안 돼요. 얘네들은 수용할 수 있는 자기 밀도량이 엄청 커서. 이거 산정한 이유는 투자율 기준인데 페라이트가 투자율이요 한 2000에서 종류에 따라 틀려요. 2000에서 3000? 기억은 좀 안 나는데 이 정도인데요. 이 나노는요 뭐 5만 뭐 6만 뭐 많으면 8만까지도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라이트 기준으로 거의 몇 배야? 25배, 거의 30배 이 정도 돼요. 페라이트 기준으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얘 뭐 미친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포화가 잘 안 돼요. 포화가 거의 어렵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보자력이라고 하나? 그 생성된 자기력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해서요. 에너지를 꺼도 그 안에 계속 자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보자력이라고 해서 이 자기력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면서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지 속도가 좀 뭐 이게 뭐 속도라고 하면 뭐지만 스위칭 속도라고 하나? 그러니까 자기 밀도 스위칭 속도가 느려요. 그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어도 어렵네요. 나중에 아마 이게 여튼간에 주파수 대역으로 하면
저주파수 대용유. 저는 아마 1kg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쓰는 거는요 30메가까지는 다 찍어요, 데이터를. 근데 그러면은 그 있잖아요, 이거죠. 소나타 속도 계기판이 220km까지 돼 있는데 220km까지 밟을 일은 없죠. 네. 잘 없죠. 네. 안 밟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얘도 통상적으로 1km가 거의 많이 쓰는데 솔직히 노이즈가 들어오면 뭔가 반응을 하긴 하거든요. 30메가까지는 찍어요. 이 분말 쪽은 뭐 얘도 뭐 1메가? 1메가라고는 하는데 1메가 반응을 실제로 할지 모르겠네요. 1메가? 얘도 거의 사실은 1kg, 100kg? 쓸 수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단지 정말 열이 나서 못 쓰는 거지. 얘네는 일반적인 경우에 200kHz고요. 좀 특수한 재료는 50메가. 근데 문제는 특수 재료가요, 국내에 생산이 안 돼요. 중국에도 없어요. 대부분 일본 거예요, 일본 거. 그래서 짜증이 제가 좀 심해요. 얘네들 거 얘기하면은. 일본 애들이 우호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해준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실험할 때도 이것 때문에 엄청 짜증 났거든요. 아이씨, 별거 가지고 다 태클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재료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있잖아요. 방금 요 출력 인덕터예요. 인덕터에 예를 들어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면 고주파, 저전류에 가장 적합. 전류가 작고 주파수가 높은 거에 좋아요. 근데 분말은 못 쓰냐? 쓸 수 있어요. 저주파, 대전류에 적합. 나노는 못 쓰냐? 쓸 수 있죠. 극저주파, 초대전류 적합. 그래서 실제로 용접기 같은 진짜 막 800A, 1600A 출력 인덕터가요, 메탈 인덕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철 트랜스 이런 거 비슷한 거, 철제 재료를 써요. 포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출력 인덕터가요, 이제 주파수 기준에 따라 다른데, 저주파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 다른데 거의 30kg, 이렇게까지 쓰는데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얘는 적어도 30kg 이상부터 극저주파수라고 하면 우리 기준이긴 한데 1kHz 정도 이하, 이 정도. 초대전류라고 한 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진짜 한 이상, 그리고 100A 이상, 이거는 뭐 100A 이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L 값을 극한으로 낮추고 고주파를 사용하면 대전류를 사용 가능해요. 사용 가능. 그래서 한 뭐 150A 이런 것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준이 있긴 하지만 뭐 딴 건 뭐 완전히 못 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조건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여기 L은요, 결국에 출력 전압은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출력 인덕터의 입력 전압, 이건 여기서 아까 2TB까지 감안한 한 81V, 이거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에 따라서 이 인덕터에 걸리는, 우리가 보통 전류 리플, 전류 리플한다, 아이피크, 진짜 미쳤어요. 이거 지우개 아닌가?
지우개가 아닌가 봐요. 여튼간에 요 전류 리플이랑 이 L값 이거에 의해서 얘가 결정되는데 전류 피크나 L값이 다 요 전압의 차이, 그러니까 전압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 피크도 줄고요. L값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결정됐잖아요. 요거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걸 약간 바꿔서 틀어서 보면 L은 1분의 VL이잖아요. 맞습니다. 야야야 미쳤어. 미쳤어요. 죄송해요. L은 VL DI DT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최소한으로 써야 L도 주는 거죠. 그래서 대전류가 되면 이 전압을 낮춰야 돼요. 낮추면서 어떤 재질의 인덕터를 쓸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데 자꾸 와가지고 정답이냥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짜증이 제가 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짜증나진 않아요. 고민을 할 뿐인 거지. 그거를 설계해서 주면 자기네들이 책임지면 되는데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좀 피곤하거든요. 왜냐면은 했다가 안 되면은 막뭐 열이 난다는 둥, 크기가 너무 크다는 둥. 원래 안전하게 설계하면 크기가 크고요. 작게 설계하면은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정말 여기 와서 많이 느껴요. 학교 있을 때도 많이 느꼈지만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30kW 20kW였나 30kW였나 20kW짜리인데 그걸 분말로 설계하는 분을 봤어요. 온도가 100도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 그렇게 쓰냐고 했더니 쓴대요. 분말이니까 포화가 잘 안 되잖아요. 대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냥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는 조건을 한번 맞춰버리면 열이 나건 뭐가 되건 터지지만 않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잘못 설계했다고 제가 말할 수 있나요? 다 바꿔야 된다고? 설사 제가 그걸 잘 설득했다 하더라도 이분은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바꾸면 비용이고 돈이잖아요. 자기가 거기까지 어떤 상황이든 이끌어서 온 건데 그걸 뒤집는다? 그건 어려운 거죠. 다시 그래서 처음부터 해야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 부장님이랑도 얘기하고 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트를 하려고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LDC가 됐건 OBC가 됐건 아니면 어떤 컨버터가 됐건 그럼 어떤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놓고 나면은 만들어 달라고 한 분이 책임을 져주면 되는데 대부분 다 직장인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어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용인전자를 지적하는 거죠. 여기서 잘못 만들어서. 근데 저희가 생기고 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회사에 늦게 남아서 막 이거 분석 자료 부장님들한테 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 갖다 따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료 말고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 보내드리고 나면 조용해요. 대체적으로 조용해요. 대체적으로. 저희 팀은 그런 일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플라이백 전원 저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건 트랜스 권선이 그게 플라이백이 절연된 채널이 한 열 몇 개 있는 트랜스예요. 근데 특정 채널 하나가 과전류로 케이블이 타요. 피복이 벗겨질 정도로 과열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요 플라이백 토폴로지를 한 번이라도 공부한 분이면 정상적인 동작 조건에선 절대 그런 거 안 생기거든요. 플라이백은 특정 채널 하나에 전류가 쏠리면서 과전류가 흐를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거는 작정하고 회로적인 뭔가 결함이 생겨서 특정 채널을 쇼테지 해야지만 가능해요. 쇼테지 하거나 쇼테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부스트 회로 기반이고 플라이백은 절연 부스트 회로예요. 그래서 1차 측에서 부하로 2차 측이 쇼테지가 났더라도 흘릴 수 있는 전류량이 부스트 에너지로 한정이 되거든요. 그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근데 특정 권선만 발열이 내서 피복이 벗겨진다? 그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기에 연결된 회로로 역으로 뭐가 들어와서 얘를 쇼테지 시킨 거예요. 외부에서 예, 외부에서. 네. 이거를 저희가 자료로 해서 뭐 설명해 드리긴 하는데 사실 업무 담당자분들은 잘 이해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에나멜 선에 과열을 일으켜서요. 피복이 벗겨질 정도로 열이 나는 거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실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플라이백 잘 설계해봐야 10W, 20W짜리잖아요. 그거에 5시가 걸리면요. 얘가 꺼졌다 다시 리부트해요. 플라이백 아날로그 타입은 다. 그래서 특정 채널의 에너지를 그렇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애당초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특정 채널만 그렇다?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특정 채널만? 그러면 100% 외부에서 뭔가 노이즈성,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진 노이즈가 들어와서 이쪽 회로를 죽인 다음에 역으로 이 예를 들어 플라이백 출력은 다이오드 역방향에 막혀 있는데 다이오드가 죽으면 쇼트지 상태가 되거든요. 죽으면서 역으로 전선을 태운 거예요. 그래야지만 말이 돼. 근데 이거 말하면 굳이 인정하냐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러면 계속 우리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험학교 난리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결국 담당자들도 자기 사실 공부라는 거 다 자기 전공을 했으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걸 커버하는 역할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실험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저거 실험하기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플라이백인데 절대 어떤 경우도 플라이백은 이런 식으로 특정 채널이 과열로 죽을 수가 없다고. 이거는 뭔가 큰 게 있는 건데 단지 안에서 얘기를 못하거나 바깥으로 책임 전가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용인전자의 책임 전가하기가 그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당길 텐데. 실제로 저기 100도에 넣어서 챔버 부하 풀 걸고 해도 안 죽어요. 저기 건설 안 타고 있다고. 저거 지금 에이징 한 24시간, 48시간 건 건데. 그걸 이제 아니까. 네. 이론적으로 아니까 해보는 거예요. 네. 방어 자신 네. 있으니까. 왜냐면 에나멜 케이블을 피복이 녹을 정도로 태우려면 건선 온도가요 400도가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거의 350 넘어야지 탈까 말까 할걸요. 근데 구리건선을 350 태우는 게 쉽냐? 나중에 한번 인두기로 한번 지져보세요. 그게 쉽냐? 트랜스에서 350도 발효하려면 불나요. 그러니까 그게 트랜스에서 350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튼간 뭐 약간 잡설이긴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트랜스의 특성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인덕터나 이게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 분들이요 이거를 마음대로 설계해요. 여기랑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걸로 진짜예요. 마음대로 해봐요. 마음대로. 도대체 누가 설계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마음대로 해오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전압이 다르겠지만 여기 뭐 3대1로 하고 싶어요. 누구 마음대로? 여기 3대1이면 인덕터 양단의 전압이 꽤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L값이 굉장히 커져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여기서 3대1이라고 치면요. 봅시다. 540이라고 했잖아요. 540 0.9 두 팁이 최대 이거 풀브릿지 조건이라고 치고 1분의 3이라고 쳐요. 그럼 이게 몇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따라서 왜 안 되냐고. 안 되게 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돼. 162V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양단에 걸리는 게. 예, 여기 162예요. 여기 아까 50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갔어? 네. 50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먹는 게 그러면은 112. 그쵸. V가 L, DI, DT인데 L은 V, DI, DT잖아요. 예를 들어 스위칭 주파수가 100kHz로 정해져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DT는 10마이크로 정도, 100kHz니까 한 주기에
반주기 칩시다. 이게 한 5마이크로 된다고 치고, DI는 출력 아까 220이었으니까 10%면 20%면 한 44A 정도 되는 건데 치고, L은 뭔지 모르고 V는 요거랑 요거의 차이니까 한 112V 나오잖아요. 그럼 봐요. 이게 지금 값이 112 곱하기 5 나누기 44잖아요. 그러면 12.72 마이크로 헨리가 나와요. 그럼 문제가 이거 뭐 값 적당해 보이는데 안 그러죠. 왜? 얘가 220 암페어 RMS에 12 마이크로 헨리를 만들려면 이게 엄청 커져야 돼. 220을 견디면서 12 마이크로 인덕턴스를 가지는 소자의 사이즈가 엄청 크다고요. 그건 앞뒤 모르고 오신 거지.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고객인데 이게 설계 불가능하다. 여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220A를요 자기 포화 안 되면서 얘를 줄이려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줄이는 분들도 있어요. 한 0.7 마이크로엘리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얘를 줄여야 돼요 무조건. 얘가 0.7이 되려면 지금 현재 그냥 1 마이크로라만 해도 이게 10분의 1 정도는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위칭은 정해져 있고 리플도 정해져 있고 전압을 줄여야 되네. 그럼 얘를 10분의 1이면 11.2V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50이니까 여기가 60, 한 대충 1.2V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입력 전압 정해져 있고 두팁이 아까 그치? 입력 두티 정해져 있고 여기가 61.2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톤비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61.2 나누기 540 곱하기 0.9 나누기 0.9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1 나누기 0.1259 해보면 한 7.94니까 톤비가 한 1대8 돼야 되는 거예요. 1대8 8대1로 설계해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얘는 1마이크로짜리인데 220짜리 인덕터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회사 업무할 때 가장 문제가 전력전자를 한 사람들이 사실 매우 적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기존에 했던 그런 자료를 근거로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상한 자료들이 와요. 아니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누가 10kW 20kW짜리 설계해요. 그러니까 다 옛날에 뭐 500W 100W 조그만 거 자료 설계하던 거 바탕으로 물어본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안 맞죠? 여기 50V에 100W면은 2A밖에 안 되잖아요. 2A에서 12마이크로를 있는 SMD 부품으로도 만들어요. 그냥 그런 거 보다가 갑자기 이거 막 10kW 만들려고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요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여기가 그래서 VL이라고 할게요. 요 변수가 사실은 좀 중요해요. 풀브릿지에서. 그래서 출력 전압 있고 여기를 그래서 여기 VX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 VX가 뭐냐면 트랜스 2차 측 출력 전압이에요. 따라서 V인 곱하기 듀티 토탈 곱하기 이제 NSNP 톤비죠. 이게 VX인 거죠. 그러면 VL은 VX 빼기 VO TI DT에 의해서 되고요. 이제 이 수식으로 인덕터 설계 차트가 이미 다 풀어져 있어 가지고요. 여기서 필요한 매개 변수는 전류 최대치랑 저거 L값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기본적인 파우더나 페라이트에서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력 인덕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거예요. 제가 여기 설명을 많이 안 했지만은
이게 턴이 이렇게 감기잖아요. 그래서 이 턴이 VL에 비례를 해요. VL에 비례하고 이거는 델 B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델 B를 낮춰야 돼요. 턴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서로 막 왔다 갔다, 무슨 우리 있잖아요. 1번, 그러니까는 프로세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해져서 요거대로 풀면 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이상한데 다시 2번, 3번, 4번, 이상한데 다시 3번, 이런 식이 되게 많아요. 설계의 방식 자체가. 그럼 요거는 얘 결정하는 거 이거고요. 이 트랜스는 지금 원론적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보통 따지는 이걸로 그냥 VAB 전압 있잖아요. 요게 VAB 전압이죠. 여기 IP 있잖아요. 근데 RMS가 중요해요. 우리 에너지랑은 RMS로 따지잖아요. 이것도 전류 전압도 RMS로 따져요. 이게 VAB 와트거든요. VAB 와트. 되게 중요합니다. 풀브릿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거의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이랑 전류가 이렇게 거의 동상이에요. 동상. 파형이 다른던데. 이 모양이 좀 이쁘진 않긴 하지만 전압이 들어갈 때 전류가 흐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압 전류가 거의 동상이라서 우리가 보통 그냥 피상전력이요, 거의 모두 다 유효 전력이라고 보통은 가정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풀브릿지가 벅 타입 컨버터의 최대 장점은 피상 전력이 유효 전력이랑 거의 같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출력이 100W다. 그럼 물론 손실이 있겠죠. 90%? 그는 그냥 여기서 손실 없다고 처음 치면 100W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100W 넣어주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그럼 100W가 나가는데 입력을 200W 넣어줘야 되냐? 있어요. 공진 컨버터. 그래서 공진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발생하거든요. 위상 차이가 있어서 얘는 문제가 무효 전력이 있어요. 파라미터에. 이것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번 토요일 날 계속 얘기했잖아요, 교수님이랑. 고정주파수 LLC, 그러니까는 고정주파수 공진 컨버터 설계는요, 거의 공진 주파수에다가 동작점을 잡아요. 거기는 위상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전압을 보면 전류가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거의 같은 모양. 사인파 반주기 모양이 거의 한 사이클에 거의 딱 들어와요. 딱. 이게 그럼 너무 못 그리는데, 이렇게 원래 자화 전류가 이렇게 꺼는데 전류가 이렇게 딱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그 펄스 한 주기가 딱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만 효율이 극강으로 좋아요. 모든 피상 전력이 거의 대부분의 유효 전력으로 변환되는데, 문제는 이제 주파수가 틀어지면은 위상의 차이가 생겨. 예를 들어 아까 주파수가 틀어지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으로 스위칭을 하는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이래요. 이야 이런 식으로 잘려요, 파형이. 그러니까 공진 주파수보다 내가 더 빠르게 제어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공진 주파수보다 스위칭이 길어서 얘가 생기다가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 공진 주파수보다 스위칭 주파수가 훨씬 짧거나 길거나 해가지고
공진 지점이 벗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따지는 전압 전류의 위상 관계가 차이가 나서 무효 전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돼요. 얘가 100W를 만들려면 원래 100W를 넣으면 됐는데 주파수 제어를 하면은 이거 100W가 나가려면 무효가 재수 없으면 100에서 거의 무한대까지 거의 증가하거든요. 이론적은 그래요. 이론적으로 위상각이 한 80 몇 도만 가더라도 이 무효 전력량이 미친 듯 늘어나거든요. 재수업계에서 6배만 늘어나도 100W 내려면 피상으로 700W가 필요해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 제가 이건 플라즈마를 너무 플라즈마 전원이 이래요, 걔네가. 그러니까 공진 설계에도 부하가 공진 지점에서 한참 왼쪽 어떤 머나먼 얘기인데 여튼간에 왼쪽에 있으면 위상각이 틀어져서요 100W를 내보내려면 제가 플라즈마 전원하면서 느꼈던 게 한 6배 정도 잡아줘야지 하드웨어가 버티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순행이나 다른 방식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튼간에 뭔 얘기냐면 100W용 트랜스가 아니라 600W짜리 트랜스를 써야지만 그나마 좀 봐줄만 하더라는 거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풀브릿지는 여튼간에 저기 무효 전력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전압이랑 전류가 거의 동상이라서 코사인이 제로야. 그러니까 위상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여튼간에 그래서 요 회로의 뭐 스위치 손실이나 뭐 도통 손실이나 다이오드 순방향 손실이나 뭐 이런 거 빼고는 사실 열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 드린 거에 제 졸업 논문이나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다 보고 하시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하튼간에 이것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형을 좀 보면 이게 더 보기 어려운데 잠깐만. 그래서 요 모의 실험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요. 전류가 이제 최대로 흐르는 거를 산정한 거예요. 최대로. 실제로 용접기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용접 과제 해보시면 아실 텐데 용접 과제 문제 약점이라고 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용접을요. 용접기를 내 손에 들고 있어요. 아무 동작도 안 하겠죠. 손 들어 있는데. 그렇죠? 전류가 안 흐르고 있는 거죠. 네. 용접봉을 대는 순간 전류가 찌직하고 바로 팍 하고 그래서 용접하면 불꽃이 팍 튀잖아요. 그게 팍 전류가 흘러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컨버터가 가진 가장 최악 조건이에요. 최악 조건. 전류가 안 흘렀고요. 안 흐른 상태에서 동작하는 첫 번째 모드가 최대 출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컨버터의 최악이건 최악. 용접기는 또 출력이 저항이 아니잖아요. 쇼트잖아요. 쇼트. 모든 컨버터는요. 이 두 가지는 해석 안 해요. 오픈일 때랑 여기 보세요. 오픈일 때랑 오픈 오어 쇼트 이 두 가지 조건은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하드웨어가 망가지는 조건이거든요. 그거를 모의한 거예요, 지금 얘가. 그래서 이 모의 실험이요. 항상 현실 세계를 반영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한 거의 99% 맞긴 한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단지 경향성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요. 오픈일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네. 그죠? 네.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 전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인덕터에 아무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인덕터 전압은 요 양단자의 전압 차이라면 계속 제가 떠들었잖아요. 그 논리가 안 먹히죠. 왜? 전류가 0A인데. 그럼 아까 여기가 81V면요. 예를 들어 여기도 81이 돼요. 제어가 될 리가 있나? 에너지를 뺄 방법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손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에너지가 빠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용접하시게 되면 여기 적어놨네. 여기 용접 출력에 무슨 저항 하나 달려 있어요. 뭐 200옴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모든 컨버터를 우리가 논문이나 공부할 때는 효율, 크기를 보지만요. 그런 거가 중요한 팩터가 아닌 전원 장치, 제가 아는 것 중에 두 가지가 플라즈마랑 용접이에요. 얘네들은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작을 해야 돼, 동작을. 왜? 어차피 동작 조건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이거든요. 플라즈마 전원은 무슨 전압이 막 AC 3000V, 5000V, 7000V 이래요. 1A만 들려도 7kW예요. 2A 흐르면은 14kW예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전류는 디귿다 조금 흐르고 전압은 이렇게 높으니 제어하기가 쉽지 않죠. 거의 오픈 조건이에요. 근데 용접기처럼 낮은 전압에 오픈이거나 대전류일 수도 있잖아요. 미친 거죠. 그래서 용접기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이게 여기 아까 그래서 V 아웃이요. 여기 지금 어디 갔어? 여기가 동작하기 전이거든요. IP 전류가 거의 0이잖아요. V 아웃이 120 몇이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물론 모의 실험이긴 합니다만 전류가 없다 보니 두티를 아무리 조금 흘리려고 해도 무조건 에너지가 이 캡에 누적이 돼요. 어디까지? 2차 측 전압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게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무전류일 때, 전류가 안 흐를 때 출력 전압은 무한대로 간다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기가 그래요. 용접기가 동작 안 하면 출력 전압이 잡혀 있어요. 여기선 제가 이거 파형 이것 때문에 오픈으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어기 들어가면 제어기가 얘를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왜? 전류가 안 흐르니까 펄스가 한 번만 들어가도 전압이 확 오르고, 안 끄면 전류가 천천히. 얘는 펄스가 안 나가면 전압이 빠진다는 개념이 손실이 없잖아요. 근데 용접기 실제 용접은 여기저기 손실이 있다 보니까 펄스 한 번 줘도 전압이 팍 올라가더라도 전압이 자체적으로 계속 조금씩 빠져요. 왜냐면 커패시터도 손실이 있지, 어딘가 케이블이나 누전이 있을 수도 있지, 뭔가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실버와 테스트할 때 프로그램 잘 짜야 되는 게, 난 아무 동작 안 했는데 오픈 하면요 전압이 소음이 나면서 막 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잘못 짜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 짠 거긴 하죠. 그게 전류가 안 흘러서 생기는 반응인 거죠, 제어기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2013년도에 영접 과제 했을 때 그때 그 과장이 나한테 프로그램 잘 짰다고 말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실험적으로 그런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그러니까 용접기가 처음엔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래서 답이 없어요. 하드 스위칭 해야 돼, 그냥. 하드 스위칭 하면 나중에 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미친 듯이 소리 나요. 막 징징징징징 막 소리 나는데, 그때 하드웨어가 죽지도 않았지만 잘 만든 거죠. 하드 딱 용접 붙이면 용접 빡 되는 건데, 그거 미친 사람이요. 생각해보면 지금 학교 와서 용접하고 앉아. 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용접 제도니까 동작은 해야 되잖아. 궁금하긴 한데 용접이 되긴 되더라고. 네. 되게 신기했어요. 동영상 봤는데. 그게 우리가 만든 전원 넣어가지고 그 용접 그 케이스에다가 우리 거 넣어가지고 한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긴 하는데 어떻게 됐지 참 신기해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후에 뭐 그거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이게 컨버터 학교에서 하는 건 극히 아주 정상적인 조건에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그걸 정상 상태 조건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오랜 시간이라는 건 24시간, 48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초나 분 단위
왜냐면 스위칭이 보통 막 50km, 100km 쓰니까 1분, 2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특정 시간, 특정 조건을 꾸준히 유지하는 조건에서 전류가 흐를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거를 계속 겪어야지만 코드가 되는. 그래서 코드가요, 아마 PID 설계하고 적용하는 구간이 모든 경우에 다 동작되는 게 아니라 부하가 흐를 때만 그게 적용되고, 부하가 흐르지 않거나 갑자기 과전류가 흐를 때는 약간 커스텀 코드가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동작되는 게. 안 그러면은 얘가 막 이제 예를 들어 PID가 계속 그 오차를 보상하려고 껐다 켰다 뭐 반복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막 소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컨버터 실험할 때 소음 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제어기가 오차가 극단으로 플러스가 나면 얘도 극단으로 끌려고 하잖아요. 또 반대로 확 꺼져 버리면은 전원이 꺼지잖아요. 그럼 꺼졌네? 전류를 다시 올려야 되네? 다시 켜, 꺼, 켜, 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픈 쇼트가 왜 나쁘냐면, 오픈이면 전압이 확 올라갔잖아요. 야, PID 꺼. 끄면은 전압이 확 낮아지잖아요. 어? PID 켜. 또 전압이 확 높아지잖아요. 이게 반복돼요. 이게 팍팍팍 반복돼요. 반복되는 주기는 여기 L이랑 여기 출력 시에 요 차단 주파수 있잖아요. 이거 주기로 일어나요. 주기로. 이놈 주기로. 땅땅땅땅땅땅. 그래서 귀에 가청 소음이 들려요. 빵빵빵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딱 보시면 놀라실 필요 없고, 정상 상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에 맞는 코드를 짜야 돼. 그래서 용접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무부하일 때는 동작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2T로 켰어요. 최소 2T로. 강제로. 오픈 루프로. 그러다가 탁 붙이면 출력 전압이 훅 꺼지잖아요. 그때부터 전류제. 그러다가 갑자기 출력 전압 전류가 안 흐르면서, 그러니까 용접이 딱 붙을 때 전류가 흐르고 용접이 딱 떨어지면 전압이 갑자기 확 또 오르거든요. 올랐죠. 그 오픈된 거잖아요. 네. 그때는 또 최소 2T. 전압이 딱 떨어지면은 전류제요. 말은 듣지만 코드 짜면 지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가 예전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튼간에 논문에 이 트랜스랑 출력 인덕터 설계하는 거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논문에 다 적지 못했는데 이런 스노버 설계 같은 거 네. 제가 용접기 설계할 그거 논문할 때 교수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말씀드린 게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려면 스노버가 그 손실 타입 스노버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R이 들어가면 손실이에요, 무조건. 우리 전력전자에서 쓰는 게 L, C, R인데 에너지 소비는 무조건 R에서만 발생해요. 이상적인 조건에서. 원래 L과 C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압을 저장하던가 전류를 저장하던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고, 저항은 에너지를 무조건 태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리닝, 아까 여기 요 리닝 줄이려고 RC 스나 이게 딴 게 아니라요. 이 리닝이 전압이 막 흔들렸잖아요. 이거를 C에다가 C가 전압이 막 흔들리니까 자기가 VC는요 1분의 C DT분의 D 아이씨 잠깐 오늘 잠깐 헛소리를 줬지. IC는요 여기 VC, 그러니까 전압의 변동량이요 전류로 축척을 하거든요 얘가요. 그래서 C의 일정량의 전류가 AC로 흐르는 거를 R로 태우는 거예요. 얘가 옆에서 계속 전압이 흔들리면 이쪽으로 캡을 통해서 빠지는 전류가 생기는데 그거를 저항으로 태워서 얘를 감쇄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L과 C가 공진이 되면 이론상 공진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근데 이 전류가 이 C를 통과할 때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뭐야?
죄송해요. 뭐냐면 요 L이랑 요 C가요. 여기 다이오드 저 정션 C랑 이렇게 공진을 이렇게 난 말이에요. 원래 이론적으로 얘는요 공진이 감쇄를 안 해요. LC는 손실 소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흐르면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죠. 이 C보다 얘 C가 크면요 전류가 1로 많이 빠져요. 크면. 네. 이건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1로 빠지는 C가 옆에 R이 있으니까 얘를 까먹어요. 이거 보통 이렇게 전자 회로 이론에 나와요. 회로 이론 나오는 건데 RC분의 T에서 감쇄율로 까먹어요. 그래서 요 C는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저항으로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제가 RC만 붙여놨고 실제 논문에도 저 논문용 세트에도 RC가 붙어 있을 텐데 조그맣게 붙여놓은 거예요. 조그맣게. 이게 원래 교수님 예전 거 과제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이게 사실은 저 링잉을 잡으려면 이게 R이 좀 많이 커야 되거든요. 저거는 220A 밖에 안 되잖아요. 저거 한 600A, 800A 예전에 개발했던 거 그 AC용 전원은요. 전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거가 R 아니면 안 잡혀요. 진짜. 뭐 액티브 스너버 이거 뭐 개소리야. 액티브로 에너지를 회수가 안 돼요. 너무 크다 보니까 잘. 그건 회로 개발을 아예 전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너버가 패시브 스너버가 있고 액티브 스너버가 있는데 액티브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얘는 R로 태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손실은 감안하고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얘가 정말 조금만 태우는 거예요. 조금만. 많이 안 태우는 거. 조금만. 이거 링잉 줄이려면 확 태워야 되거든요. 대신에 다이오드 내전압을 제가 이거 400인가 600짜리 썼어요. 높은 걸로. 왜냐면은 출력이 50이니까는 100V짜리 써도 될 것 같잖아요. 돼요. 링잉만 낮으면. 근데 문제는 이게 용접기라서 험하게 탁탁탁탁 출력이 막 이거잖아요. 쇼테지.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거 썼다가 사고 나면은 누가 책임지라고. 여기 그냥 높은 거 기억 안 나는데 300V짜리 썼나? 그러니까 계산치보다 높은 거 썼어요. 한 두 배 이상 쓴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거 써서 이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형들이 나오고요. 주파수는 60kH로 되어 있네요. 보세요 나중에. 뭐 이거는 딴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메인 PWM 껐다 켰다는 시간 여기 아까 보시면 뭔가 없다가 켜졌죠. 요 시작점이 요거예요. 시작점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이거는 두티 생기면은 계속 켜져 있도록 이제 하는 거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두티 들어가고 요게 지금 PWM 여기 있죠? 요거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요게 요렇게 연결되고 얘가 요렇게 연결돼서 이걸 요렇게 만드는 거죠. 하고 요거는 GVS PWM 컨트롤러의 가장 기본 형태인데 그냥 보세요. 연구실에 많이 쓰는 거라 가지고 제가 아니더라도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얘는 이걸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그림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저거 해봐야 어차피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보면 요게 IP 전류인데요. 네. 요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박사님 집중 안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그럼. 종료. 네.